제가 제일 처음에 자연권이라 그랬다가 이제 자연권과 구별했다가 정부가 시민정부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이거는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거를 요 개념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제적 개인주의를 잘못 지칭하는 것이다. 자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지 고유한 경제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는다. 근데 자본주의는 절대 특정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거 금방 해석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영어 원문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터키 출신 에스모그루, 그 다음에 MIT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내놓은 주제가 이겁니다. 사회주의 경제도 성장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한다. 좋게 해봤자 40년에서 50년 한다. 그런데 근데 왜 40년, 50년 지나고는 소련 같은 경우에 1991년에 끝났죠. 지금 중국이 경제가 어렵죠. 그 어떤 경제, 자, 이제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노벨 경제학상의 의미를 이게 이제 속내와 겉내, 문맥을 끄집어내는 여러분의 능력을 배양하시는 힘입니다. 지금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다는 의미가 이분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그 제목을 던져 놓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이게 여기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소련이 1991년에 패망, 소련이 이루어진 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중국이 1978년 시장 개방, 4개 경제 특구 개방했잖아요. 50년이 지나는 시점 2028년. 근데 이 교수분들이 말하는 게 사회주의 경제도 성장을 하는데 쭉해 가봐야 40년, 50년, 60년 가더라. 왜 국가는 사회주의는 실패하는가?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성장해요. 대한민국이 1961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할 때 그 경제개발 계획의 프레임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닮았다. 공산주의 체제를 닮았다. 사회주의 체제를 닮았어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이 모델을 성공시킨 나라는 대한민국, 타이완, 그리고 모리셔스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르, 저 남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 있는 나라밖에 없다. 세 나라를 지적을 해요. 우리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중국 경제는 왜 어려운가? 중국 전문가들마다 지금 다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 침체가 극복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 죽지 않는다. 막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경제도 어떻게 된다? 간다. 뭐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부양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산층을 넓혀가지 않으면, 중산층을 넓혀간다는 말은 국가의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눠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죠? 작업 환경의 격차. 이런 격차를 늘어뜨리면 늘어뜨릴수록 국가 경제는, 정치는 실패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잘 들어두십시오. 아마 차기 대선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에. Inclusive Society 또는 Inclusive Economics라 그래요. 번역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시장. 무슨 말이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포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면 돈을 써서 사회에 환원해서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기의 역할을 제한하든지 늘리든지 해서 중산층을 늘리는데 기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게 Inclusive Society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요겁니다. 이게 책 타이틀입니다. 저기 보시면 Why Nation Fails.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국가 권력과 번영과 빈곤의 출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흥하는 것과 국가가 망하는 것의 출발점은 국가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중산층을 늘리고 사회적,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말은 개인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그 개인주의가 어디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된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답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쯤은 얻으세요. 아직도 뭔 소리지? 라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용적 사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의 원칙에 대해 제가 올려놨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제가 이제 도노돈수가 맞냐? 불교 믿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게 있는데 즉각 깨닫는 것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깨닫는다. 이제 요 차이입니다. 도노돈수는 단박에 깨닫는다. 도노점수는 서서히 깨닫는다. 이런 차이예요. 문득 깨달음. 도노, 찰나의 깨달음. 찰나라고 하는 것은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 보다도 더 짧은 순간. 여기 제가 인용한 그 사이트가 있는데 뺐네요. 하여튼 이건 어느 분 블로그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무소유라는 것은 갖지 말고 다 나눠라 이 뜻일까요? 아니면 무소유의 뜻이 뭘까요? 예? 그렇죠. 저는 저게 정답이라고 봐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옆에 사람도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 사회는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소유지. 옷 벗고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저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강시에.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혹시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들어보신 적 계세요? 그 성철 스님이 하인사에서 100일 동안에 이제 또 하한 거 들어가기 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성철 스님 어쩌고 물으니까 야, 인마 끝났어. 이래버려요. 그분 말씀이 그렇잖아요. 산청사투리로 끝났어, 임마. 스님께서는 선의 말씀을 팍 드린 거예요. 근데 한 20분 정도 있다 보면 또 그러세요, 성철. 너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끝났다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나는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그 주식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기업이냐 시장의 성공을 가져오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요. 투자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누는 기업이에요, 독점하는 기업이에요? 해석이 나누지겠죠. 예, 요 기술은 나밖에 없으니까 난 독점이다. 근데 모든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 11을 깔아야지만 가능해요. 그죠? 이제 그 개념에서 독점하는 이 지위는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 정부가. 그러니까 개인정보관리법은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이 독점이고 무엇이 안 독점이다는 것, 또 법안도 정부가,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나누는 기업이다. 얘들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한쪽에 다 그냥 독점해가는 기업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나누는 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과 부를 공유하니까. 사유재산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금은 어떻게 되면, 금은 나눌 수가 없는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자산의 성격인 거죠. 금은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법인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아주 희귀한 자원이에요. 근데 이 희귀한 자원을 인간이 이용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산업적으로도 이용하고
자산적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이용의 가치가 앞으로 있을 거냐 없을 것이냐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하죠? 산업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 산업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 산업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땅은 뭐하고 봐야 돼요? 이제 부동산. 어떻게 봐야 돼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이 혼자 가지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가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네가 가질 수 있을 만큼만 아까 무소유의 개념이에요. 가져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철학은, 서양의 철학은 뿌리를 어디 두고 있다고요? 플라톤, 고대 그리스 로마. 다시 말하면 그러한 각각의 자산에 대한 개념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승화시키고 비유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그래서 어릴 때 경제교육을 시키면서 부동산의 의미, 금의 의미, 주식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연준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벌써 말씀을 다들 1시간 지났죠? 47분이에요. 아주 좋게 됐네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를 바꾼다.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연방기준금리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금리에 연동이 돼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크게 변동한다, 변동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면 이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금리는 또 어디에 연동이 되느냐? 30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방 기준 금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엇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에 대한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방 금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의식주를 안정시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의식주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놓고 차트 그려가면서 뭐 어떻게 되고 그거는 소비자 물가고 막 이러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철학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이런 의미에서 연방준비은행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구나. 근데 뉴욕이나 LA나 시카고는 집값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100만 달러, 500만 달러 막 이러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자녀한테 상속시킬 때도 그 상속세를 우리나라처럼 50% 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인의 거주 권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들어서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도 월권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금리에 연동되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정부를 믿고 따라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방준비은행장이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농담할 수 있습니까? 기준금리 가지고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뭐 한번 올려볼까요? 그런 말. 미국에서 여러분들 뭐 목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급만 되더라도 한 손에 커피컵 들고 한 손에 햄버거 들고 길거리를 막 걷습니다. 여기에는 권위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특별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철학을 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뿌리를 두고 사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좋은 철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를 못했죠. 실학사상도 실패했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그거 왜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을까? 어떻게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왔을까? 어떻게 샌디에고 패더스 야구 선수 누구죠? 김하성. 예, 그런 선수가 나올까? 박찬호 같은 선수가 어떻게 이 5천만밖에 안 되는 그거는 우리의 DNA 속에 감춰 있는 인자예요.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그런 인자를 개발해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죠. 네,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유연하게 변화해야 될 것. 시대가 변해도 유연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경직돼서 존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가르치고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최소한 50년 동안. 그래야 한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을 보세요. 몇 년 만에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 1960년도, 그 전부터 존재가 했었죠. 예, 한국 독립운동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라도 존재가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 거는 1960년대 경제개발하고 난 다음부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조세제도, 우리나라의 세금 문제,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핫 이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곽 박사님 당신은 금융소득세 찬성이던데 왜 이러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사가 몇 년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재정, 세입, 세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몇 년부터인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1956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슈퍼 301조와 같은, 여러분 제 세대는 아실 거예요. 밀가루, 우유, 가루를 원조를 받았어요. 그 규모가 2억 달러예요.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1년 재정보다 많다 작다? 많다. 그러니까 재정 세입 세출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 이게 언제 중단되었다? 1973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야 이제 우리도 경공업 성장했으니까 이제 세입 세출 제대로 따져야 되겠네 라고 시작한 스타트 이어는 197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재정정책, 대한민국의 재정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뼈대의 역사는 이제 50년 지난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될 국가가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프랑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 있나요? 저쪽 애들이 앞장서 있나요? 당연히 저쪽이 미국이 앞장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런 게 왜 자꾸 동학개미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웬만하게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작전한다면서요. 방송에서 음모론이지만 소문이지만 뭐 힘있고 이런 사람들 다 작전했다는 이야기 들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 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세요? 미국에서 작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제가 자본주의 책 481쪽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을 만약에 만불씩 IPO, 시장 공개를 했을 때 샀다면 지금 얼마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20년, 30년 동안 내가 안 죽고 살아있냐? 이러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에요. 미래 세대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미래 세대가.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라틴어죠. 기어로, 그리스 기어죠. 시그마, 더하기예요. 각 국민의 부의 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년, 20년 장기적인 투자를 사학 쪽에다가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도 빨리 AI든지 드론이든지 로봇이든지 바이오든지 투자를 해서 10년을 기다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투자에 대한 어그레시브한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AI, 에너지 이런 것의 미래 10년 뒤면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다가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스페큘러티브한 투기적인 투자꾼이 되는 거예요. 장기.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걸 샀다. 여러분은 위험을 회피하시거나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1년에 수익률이 얼마? 주식 수익률이 얼마? 3.3%. 미국은 얼마? 10%. 10년에. 그러니까 연평균은 한 3.3,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미국이지.
국민연금도 미국에다 투자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고갈 이 문제를 좀 덜 고쳐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기업에? 예. 예.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유치를 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적골 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여기 5만 불짜리 일본 렉서스 자동차가 있고 여기 5만 불짜리 제네시스가 있다. 예?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렉서스가 있고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가 있다. 어느 거 사는 게 현명한 소비자냐? 제가 물어봐요. 어느 게 현명한 소비자입니까? 이거는 렉서스는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예. 제네시스. 그 사회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거든요.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부동.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 속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저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새 차를 산 게 현대차예요. 지금 우리 아들도 현대차 타고 다녀요. 왜? 사줘야지 어떡합니까? 알아요. 예, 알아요. 아는데 계속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고민도 있어요. 그렇죠. 화가 나시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화는 나시죠. 그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국가의 부, 국부를 의미할 때 국부라는 건 소수의 0.001%의 사람들의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수, 5천만이면 적어도 50% 이상의 사람들의 부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배양을 시킬까? 고용이 늘어야 되고, 고용이 늘려 그러면 제조업이 많아야 되고, 제조업이 많으면 서비스업도 많아야 되고, 문화가 첨단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요. K-팝, K-컬처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제조업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이 나라는 거꾸로 갈까? 왜? AI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I의 끝. 문화예요. 컬처예요. 예. 왜 컬처인 줄 아세요? 문화라고 하는 건 춤과 노래와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나요? 감성과 이성과 인식과 의식의 자극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AI는 뭐가 제일 없는 거예요? 인식과 의식이 없는 겁니다. 얘는 기계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I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냄새를 맡아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의식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죠. 한테 깨졌잖아요, 한번. 그래서 기계는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야 되겠죠. 사실은 있다. 근데 그 어떤 역사학자도 사회학자도 심리학자도 아직 우리에게 연구하지 못했고 발표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 유전인자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동충하초처럼.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치고 나갈 때 그때 대한민국은 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래 세대입니다. 20대, 알파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사고와 그 영역을 이렇게 열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뭔가 만들어져요. 근데 걔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금 빚만 7천조 갖다 얹어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 투자해야 돼? 어떻게 돈 벌어야 돼? 내 자식 의과대학교 보내려면 2,000명 정원 늘리는 게 맞지. 공과대학교 저 필요 없어. 그래 놓고 말로는 AI. 말로는 데이터 센터 만들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돼. 왜? 갈팡질팡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을 놓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우왕좌왕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종인 박사님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맨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말은 이래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지티브한 사람입니다.
제 경제단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계에서 하드웨어 이순신 장군의 철 거북선 최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창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발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개발시키지 못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먹어야죠. 이게 경제제국주의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학문적 용어로 텍스 이코노미라 그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하는 게 텍스 이코노미입니다. 수금하잖아요, 매번. 사용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권한을 만들어내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안 했을까? 하지 못할까? 이 문제를 갖고 지금 토론하고 논쟁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답답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뭐 하란 말이에요? 주식은 무슨 주식 사란 말이에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금 야후나 이런 데 가보시면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또 스타트업 벤처 기업도 1위부터 10위까지 쫙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커가는 줄 아세요? 미국의 주식시장의 부를 어떻게 키워가는 줄 아세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키워가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 스타트업 벤처시잖아요.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합병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제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1, 2년 뒤에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부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노볼 이펙트라 그러죠. 눈사람 굴리면 막 굴러가면서 커지잖아요. 그게 미국 자본주의의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자본가들은 월가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에서 저렇게 위태로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월가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로비가 극성맞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금값, 제가 경제단판 시간에도 몇 번 그러니까 훅 훑어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2008년도 워싱턴 DC에 있을 때 스티글리츠 교수, 하버드 교수하고 만났더니만 이 양반이 유엔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금본위 제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축통화 제도의 변화의 형태. 이런 식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금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죠. 왜? 미국과 중국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겠죠. 제가 중국 경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그럼 이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다 그랬어요? 성공한다 그랬어요? 실패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그 실패한다는 역사의 결론을 50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플라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중세 봉건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인도, 동인도 회사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후자잖아요. 들으셔야죠. 그럼 중국 경제는 지금 막 경기 부양한다, 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게 극복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 그러면 그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불확실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적이다, 안 투기적이다? 투기적이다. 거기다 왜 해요? 저 나라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고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AI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잘 될까? 제가 그림으로 안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틀림없이 AI를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의 다음 I 4.0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업종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많다, 미국에 많다. 그런데 통합개미들이 왜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트레이딩 팁을. 아침 9시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팔 때건 살 때건
9시부터 10시 사이에 다 하세요. 난리예요. 그다음부터 점심때까지 조용해요. 그러다가 장 마감할 때 점심 먹고 오면 1시부터 좀 바글바글 거려요. 그러다가 3시쯤 되면 또 막 그래요. 보이잖아요. 다 보시죠? 예, 그런데 막 떨어져요. 그러면 손해보더라도 팔자. 팔고 나면 올라버려요. 심리거든요. 왜 심리가 작용이 될까요? 왜 도박장에서 카지노에서 카지노 하우스는 이기는데 플레이어는 돈을 잃을까요? 우리 속된 말로 쫄아서 그러거든요. 왜 쫄까요? 자본이 인피니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면 떨어졌어? 배로 사. 또 떨어져? 또 배로 사. 디에버리징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본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움직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런 경제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배경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제 속내가 이랬다. 이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주시고 또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 말에 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손들어서 질문하시고 때로는 욕도 하시고 야 씨 니 때문에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엔딩이 해피엔딩이면 되잖아요. 해피엔딩이라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저는 집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천안에 97년도 선문대 교수할 때 천안으로 이사 내려와 그래서 저는 진짜 선생님 말 잘 듣는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아파트, 일산에 있던 아파트 팔고 천안으로 이사 갔어요. 97년에 이사 갔는데 8,700만 원 현대산업개발 32평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2억이 채 안 돼요. 예. 서울에는 없어요, 집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바람 맞고 비 막으면 되지. 그 돈 갖고 뭘 하면 돼? 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러면 그게 인생이지. 뭐 살아있을 때 극락맛도 못 보는 사람이 죽어서 극락천당 간다고 기도 드려 해달라? 다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교라는 개념도 너무 노예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오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복과 낙을 만드셔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봤자 내게 아니더라.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